은행장님, 그 순간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부장, 30년 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그 청년이었죠.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 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이게 누구야? 박 회장님 아니신가요? 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오랜만입니다. 정 부장, 하하. 이젠 은행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내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윤서는 여느 때처럼 눈을 떴죠. 어둠이 걷히지 않은 방 안에는 아내의 빈자리만이 선명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자리가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오늘부터 혼자구나. 윤서가 텅 빈 방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소매는 닳고 색은 바랬지만 윤서에겐 가장 편한 옷이었죠. 운동화 끈을 묶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아저씨? 아파트 경비원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낙산공원으로 향했죠. 10년째 같은 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산책로를 오르는 동안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숨도 더 차올랐죠.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서울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일출을 보곤 했죠. 여보, 오늘도 해가 뜨네요.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벤치에 앉아 멀리 종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40년 전 시작한 작은 가게가 있었죠. 인사동 골목 끝에 있던 윤서골동품. 지금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지만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시작한 조그만 가게. 낮에는 손님을 맡고 밤에는 포장을 했죠. 첫 해외 주문이 들어왔을 때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일본에서 주문이래요. 우리 도자기를 사겠대요. 정말요? 우리가 해냈네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작은 가게는 무역회사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 100개국과 거래하는 윤서무역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가능성.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박 회장님, 아직은 초기입니다. 하지만 사업 정리나 재산 문제는 서두르시는 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신은 멀쩡했어요. 가끔 깜빡하긴 하지만 누구나 그렇잖아요. 73살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야, 난 아직 괜찮아. 자신에게 되는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윤서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은행에 가야겠다고. 30년을 거래한 한국제일은행 종로 지점.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아내가 정리해둔 서류 가방을 찾았습니다. 통장, 도장,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죠. 아내는 언제나 꼼꼼했으니까요. 여보, 내가 대신 잘 처리할게요. 텅 빈 집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윤서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나섰어요. 등산복 차림이 뭐 어때서요? 은행 가는데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은행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혹시 내가 진짜로 윤서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넓은 로비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3번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30분, 17번 고객님, 19번 고객님. 윤서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이상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불렸거든요. 정장 입은 젊은이들, 비싼 가방을 든 중년 여성들. 그들은 금방 창구로 안내받았죠. 실례합니다. 제 번호가. 윤서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순서대로 불러드립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윤서는 다시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죠. 여전히 23번은 불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 아까부터 혼잣말 하시던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윤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혼잣말이라니? 아내 생각하며 중얼거린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보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은행장님. 그 순간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부장. 30년 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그 청년이었죠.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 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이게 누구야? 박 회장님 아니신가요? 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오랜만입니다. 정 부장. 하하. 이젠 은행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정 부장이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헝클어진 머리, 떨리는 손.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사실인가 보네요. 혹시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그 말에 윤서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칼로 찔린 것 같았죠. 나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멀쩡해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큰돈 거래하실 때는 가족분이 함께 오시는 게 뭐라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천억 외환 전에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연간 5천억 국제결제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어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으셨나요? 30년 거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일어섰습니다. 등이 꼿꼿했죠. 나이는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40년 전 사업을 시작하던 때의 박윤서였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냐고요? 윤서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직원들,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사람들, 30년 단골을 1시간 반 동안 방치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는 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윤서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아니, 후련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윤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 번호 한 번을 눌렀죠. 최 변호사. 나야. 지금 사무실에 있나? 곧 갈게. 큰일을 하나 부탁해야겠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죠. 윤서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윤서는 강남의 높은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40층 건물 꼭대기에 윤서무역 간판이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회사가 아닌 15층으로 향했어요. 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서는 다시 한번 주머니 속 진단서를 만졌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경도인지장애라니. 내가 정말 생각을 털어내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죠. 40년 지기 친구의 사무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함께 했던가요. 어서 오게. 윤서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표정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윤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최 변호사가 물을 따라주며 마주 앉았죠. 은행에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 뭐라고? 최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1시간 반을 기다린 것, 직원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정부장과의 대화까지. 정부장이라고? 그 녀석이 지금 은행장이야? 응, 3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쫓아낸 그 녀석이야.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려다 들킨. 맞아. 내가 직접 해고했지. 윤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나한테 그래. 보호자 없이 왜 혼자 왔냐고. 큰돈 거래할 때는 가족이 와야 한다고. 윤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함께 떨렸죠. 나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더라고. 최 변호사가 윤서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진정해. 그래서 자네가 뭐라고 했는데? 2천억 외환 전부 빼겠다고 했어. 회사 국제결제 5천억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잘했어. 그런 놈들한테는 그게 약이지. 최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 캐비닛으로 갔습니다. 파일을 뒤적이더니 두꺼운 서류철을 가져왔죠. 자네 계좌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30년 거래했다고 했지? 응.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쭉 그때였습니다. 윤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한국제일은행 본점이 떴죠. 받아봐.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제가 본점 부행장입니다. 방금 정 행장님께 들었는데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2천억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전액 인출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시면 저희가. 아니, 박 회장님도 손해 아닙니까? 30년 거래하신 VIP 고객이신데. 윤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VIP요? 1시간 반을 방치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게 VIP 대우입니까? 그건 오해이십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서류 작업 중이에요. 윤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죠. 이번엔 정 부장이었어요. 받지 마. 최 변호사가 말렸지만 윤서는 받았습니다. 네, 정 행장, 박 회장님, 아까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 부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아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없었죠. 사과요? 30년 만에 처음 듣네요. 회장님이 저희 은행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제야 깨달았나요? 돈이 빠져나간다니까. 이제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 응. 근데 이상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했어요. 30년을 믿고 거래했는데 고작 이런 대접이라니. 자네가 화낼 만하지. 누구든 그랬을 거야.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2천억이면, 대단하네. 현재 원화로 환산하면 사실 더 있어.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에도 3천억 정도. 합치면 5천억이 넘어. 최 변호사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놀란 눈으로 윤서를 봤죠. 5천억? 자네가 그렇게나 40년 동안 모았으니까. 미경이랑 둘이서 악착같이. 아내 이름이 나오자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말렸을 거야. 화내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하지만 미경 씨도 이건 화냈을 거야. 자네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정 부장이었어요. 박 회장님,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여기까지 왔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 부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최 변호사도 놀랐죠. 30년 전 일은 잊으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30년 전? 윤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를 해고했지. 회사 돈 빼돌리려다 걸려서.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 장부 조작한 게 오해야? 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죠. 증거가 없었잖아요. 증거는 있었어. 다만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지. 윤서가 정 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그 젊은이는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교활하고 비열한. 젊은 사람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봐준 건데. 이렇게 보답하는군. 회장님, 일어나. 보기 흉해. 정 부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은행이 망합니다. 진짜로요.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윤서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정 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도 조심하세요. 치매는 무서운 병이에요. 혼자서는 못 견딥니다. 순간 윤서의 몸이 굳었어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죠.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걱정되어서요. 정 부장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최 변호사가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 놈이 자네의 병원 기록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런가? 윤서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병원에서 새어나갔나? 걱정 마. 내가 조사해 볼게. 최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좀 알아봐. 줄 게 있는데.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어딘가에 30년을 함께한 은행이 있을 테고 거기선 지금 난리가 났겠죠.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최 변호사 사무실의 커다란 모니터에 하나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접속하는 화상회의였죠. 윤서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됐나?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첫 번째로 연결된 건 일본 교토였습니다. 70대 노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윤서상, 오랜만입니다. 다나카 선생, 잘 지내셨습니까? 다나카는 3대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20년 전 윤서가 처음 찾아갔을 때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던 사람이죠.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긴급 회의라니. 윤서가 입을 열기 전에 두 번째 화면이 켜졌어요.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관장이었습니다. 봉주르, 윤서. 말이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파리는 지금 새벽 3시일 텐데도 마리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어서 뉴욕, 런던, 베이징, 시드니. 모니터가 작은 화면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개국 거래처 중 주요 파트너 30명이 모였죠. 윤서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급하게 부른 이유는 제가 한국제일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30년간 거래한 은행인데 왜? 뉴욕의 문화재단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정부장과의 대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1시간 반을 방치하고요. 순간 화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다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용납할 수 없군요. 윤서, 상 같은 분을. 맞아요.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윤서, 당신은 우리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업가예요. 감히 누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이 차별이다. 한국 은행들이 그렇게 무례하단 말인가? 우리도 항의해야 해. 윤서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말을 멈추고 화면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20년, 30년을 함께한 파트너들, 단순한 거래처가 아닌 친구들이었죠. 혹시 괜찮다면 여러분도 한국제일은행과의 거래를 재고해 주시면. 당연하죠. 놀랍게도 가장 먼저 대답한 건 중국의 장 회장이었어요. 평소에는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말이죠. 우리 회사도 그 은행과 연간 1,000억 거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저희도요. 우리도 동참합니다. 화면마다 손을 들었어요. 30명 전원이었죠. 윤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여러분, 윤서상,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다나카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40년 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젊은이가 찾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일본어도 서툴렀는데 열정만은 대단했죠. 맞아요. 저도 기억해요. 마리가 덧붙였습니다. 10년 전 파리 전시회 때 윤서가 직접 와서 하나하나 설명하던 모습. 그때 당신 프랑스어도 엉망이었지만 모두가 웃었어요. 윤서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때 최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이것 봐. 실시간 뉴스야. 노트북 화면에는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제일은행 주가 5% 급락, 대형 VIP 이탈설의 투자자 불안. 벌써 시작됐군요.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최 변호사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래, 나야. 뭐,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윤서를 봤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죠. 금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대. 사태 파악 중이라고. 걸써 자네가 움직이니까 5천억이 움직이고 해외 거래처들까지 동참하니까 아마 1조는 넘을 거야. 윤서가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후회하나? 아니, 오히려 시원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윤서의 손녀 서연이었어요. 할아버지, 서연아? 여긴 어쩐 일이니? 25살 서연은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자랑하는.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가 은행이랑 싸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알아요. 다 들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인터뷰 좀 할게요. 인터뷰? 무슨, 제 채널에 올릴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윤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할아버지, 서연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눈이 반짝였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순간 윤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라면,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해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하자.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자, 할아버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간 불이 켜졌어요. 녹화가 시작됐죠. 윤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윤서입니다. 73살이고 40년 동안 무역업을 해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30년 거래한 은행에 갔다가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직원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혼잣말한다고, 이상하다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창피했어요. 분했고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대우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할아버지가 오라요. 서연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실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녹화가 끝났어요. 서연이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윤서도 손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올린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참노인 차별 샵은행 갑질, 샵박 윤서 회장.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은행들 정신 차려야 해. 박 회장님 지지합니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너무 나갔나?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해. 우리 같은 노인들도 존중받아야 하잖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윤서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미 시작된 변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47통이나 쌓여 있었죠. 대부분 언론사와 금융 관계자들이었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윤서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들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응, 어제부터 언론에서 난리더라.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늘 윤서를 챙겼죠. 괜찮아. 근데 넌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아버지, 돕고 싶어서. 윤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죠. 내가 너무 큰일을 벌였나? 아니요. 잘하신 거예요. 저도 아버지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박윤서 회장님 계신가요?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검찰이라니? 젊은 검사 2명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죠. 박 회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로? 한국제일은행의 정 행장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요. 순간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섰죠. 뭐라고요? 고소라니. 또한 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 행장 측에서 박 회장님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던데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윤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 마세요. 일단 조사 차원입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은 확인해야 해서. 윤서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 준혁이 달려와 윤서를 부축했죠. 검사들이 떠난 후 윤서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큰일 났어. 정 부장이 나를 고소했대. 뭐? 그놈이 감히? 게다가 내 병원 기록까지 손에 넣은 것 같아. 정신 감정 요청을 했다더군. 전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만나자. 지금 바로 올게. 2시간 후 최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조사해봤어. 정 부장, 그놈 더러운 짓을 많이 했더라고. 뭘 찾았는데? 30년 전 횡령사건 기억하지? 그때 증거들을 다시 찾았어.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장부와 계좌 내역들이었죠. 이것들로 역공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야? 정 부장이 자네 병원 기록을 불법으로 입수한 것 같아. 병원 직원 중 누군가가.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럼 내가 정말 치매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는 건가? 초기 진단이잖아. 아직 멀쩡한데 뭘. 하지만 윤서는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까? 그날 오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박윤서 회장 치매 진단 논란, 정신 감정 요청, 2천억 결정 능력 있나? 금융계 혼란 가중. 윤서는 뉴스를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할아버지, 서연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할아버지는 멀쩡해요. 서연아, 제가 다 밝힐게요. 유튜브로, SNS로
할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서연이 울먹이며 윤서를 껴안았어요.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 회장님? 저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수 교수입니다. 예, 제가 회장님을 진단했던 의사예요. 지금 뉴스를 봤는데 제 진단이 왜곡되고 있어요.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곡이라니요? 회장님은 경도인지 장애, 그것도 아주 초기예요. 일상생활이나 판단력에는 전혀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치 심각한 치매인 것처럼 김 교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진료 기록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꼭 밝히겠어요. 전화를 끊고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녁 무렵 집 앞에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커튼을 치며 말했죠. 아버지,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하나. 그때 문득 아내의 일기장이 생각났어요. 윤서는 서재로 가서 아내의 유품 상자를 열었죠. 일기장을 펼치니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남편이 요즘 깜빡깜빡해요. 나이가 들어서겠죠. 하지만 여전히 똑똑해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나이 든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이런 일을 만들었나 봐. 하지만 다음 줄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정 부장이란 사람이 남편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는 복수를 꿈꾸고 있대요. 윤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가 알고 있었다니. 이걸 왜 이제야. 당장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이가 남긴 일기를 찾았어. 정 부장의 음모를 알고 있었더라고. 정말? 그럼 이걸로 증거가 될까? 충분해. 이제 반격할 차례야.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죠. 새벽녘 꿈속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나이 든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깼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어제보다 강해진 마음으로 법원 앞에 모인 기자들 사이를 지나 윤서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는 최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죠. 정 부장과의 최종 대결의 날이었어요. 피고 측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일기장과 30년 전 횡령 증거들이 들려 있었죠.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된 박윤서 회장의 부인이 남긴 일기입니다. 정 부장의 음모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와 급히 속삭이기 시작했죠. 또한 30년 전 정 부장이 윤서무역에서 횡령을 시도했다가 회고된 증거도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은 윤서의 승리로 끝났어요. 정 부장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로 유죄를 받았죠. 법원을 나오자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어. 축하해. 친구야. 최 변호사가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노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대토론회가 열렸죠. 기조연설자는 바로 윤서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윤서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서입니다. 73살 노인이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윤서는 담담하게 이어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 앉은 노인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우리 사회는 노인을 약자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나이는 무능이 아닌 자산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한국제일은행 본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실버케어 전문 지점 개점식이었죠. 박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한 은행장이 윤서를 맞았습니다. 정부 장관은 달리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은행이 되길 바랍니다. 윤서가 빨간 리본을 자르자 환호성이 울렸어요. 은행 내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큰 글씨, 안내판, 편안한 의자, 노인 전담 직원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랐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윤서는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언덕이었죠. 여보, 다 끝났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일들이. 묘비에 기대어 앉은 윤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정부장은 이제 없어. 은행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 지었죠. 나도 바뀌었어요. 나이 든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하나 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미경복지재단이라고. 윤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치매 진단받은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당신이라면 좋아했을 거야.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을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좋은 소식 더 많이 가지고. 묘지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 뒤 윤서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미경복지재단 이사장실이었죠. 할아버지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우리 영상 조회수 1천만 돌파했어요. 1천만? 네. 그리고 댓글들도 다 응원이에요. 서연이 댓글을 읽어주기 시작했죠. 박 회장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은행에서 제대로 대우받았어요. 노인 차별이 사라지길.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윤서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셨잖아요. 전 그저 도운 것뿐이에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일본 다나카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 들어오시라고. 다나카가 들어오며 깊이 인사했어요. 윤서상 축하드립니다. 재단 설립을.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첫 기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다나카가 수표를 건넸습니다. 10억 엔이었죠. 기건, 윤서 상이 보여준 용기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본에도 노인 차별이 심각하거든요. 둘은 악수를 나눴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저녁 무렵 윤서는 재단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죠.
아버지, 오늘 첫 상담자가 50명이나 왔대요. 모두 치매, 초기, 진단받은 분들이고요. 정말? 다행이네. 다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윤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아, 네, 아버지.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거란다. 우리가 그걸 증명해보자. 그럼요. 아버지가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나요? 강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윤서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내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윤서는 미소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